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진화론에서 제시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처럼 우리에게 꼬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양손으로 무거운 물건을 우리가 들고 이동할 때 꼬리가 있다면 손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진화론에서는 이것을 꼬리뼈를 흔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화론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적기관이라는 것은 조상이 한때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관이 진화하는 도중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기능이 퇴화하고 그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을 흔적기관이라고 하고 진화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꼬리뼈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원숭이의 꼬리뼈는 길었잖아요. 그래서 길고 또 물건을 잡고 이럴 때 꼬리뼈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꼬리뼈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퇴화돼서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적기관이 많다는 것은 바로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에른스트 비더스하임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인간의 구조에서 86개의 흔적기관이 있다고 제시하였고, 진화론자들은 그때부터 이 흔적기관을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채택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이 있고 골반 뒤쪽에 엉치뼈가 있는데 엉치뼈 아래쪽에 꼬리뼈가 있습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미골이 되겠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 이럴 때는 유용했지만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 흔적기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흔적기관이라면 기능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기능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과연 꼬리뼈는 기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해부학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해부학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결정적인 접촉점을 제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우리 여기 보면 뼈가 있습니다. 우리 팔뼈 있는데, 자, 팔뼈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근육들이 어디에 붙는 거예요? 뼈에 붙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뼈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근육과 인대가 붙을 수 있는 그 부착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골반 바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반 바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골반 바닥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과 소변을 볼 때 뭐예요? 일정하게 똑똑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꼬리뼈에 붙어 있는 골반 바닥 근육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위치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꼬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소변을 볼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꼬리뼈는 구체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꼬리뼈는 흔적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부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화론자들은 충수돌기, 맹장을 흔적기관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흔히 맹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맹장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기관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면 작은 창자가 있어요. 소장. 그 다음에 큰 창자로 이어지죠. 큰 창자 이게 첫 번째 있는 것을 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맹장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충수돌기. 충이 벌레 충자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모양으로 가진 돌기가 보입니까? 요거를 일반인들이 흔히 맹장이라고 합니다만 해부학적으로는 충수돌기라고 합니다. 가끔 이곳에 돌이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일반인들이 맹장염이라 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수돌기염이 됩니다. 이 충수돌기염이 생겼을 때 빨리 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 염증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이렇게 해서 복막에까지 번지게 돼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데 쓸모없는 기관인데 그게 사람의 생명을 이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어떤 뭐 소장이나 대장을 수술할 때, 장기를 수술할 때 서비스로 뭐도 잘라준 거예요. 충수돌기를 절단해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수돌기가 이 절단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맹장은 충수돌기는 면역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수돌기는 기능하지 않는 흔적기관입니까? 면역에 매우 중요한 기능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흔적기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도선, 우리가 목에 편도가 있습니다. 편도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세균이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될 때 목구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세균을 잡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목감기가 걸리게 되면 편도선이 붓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세균의 침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도선은 기능하지 않는 흔적기관입니까? 아니죠. 소화기와 호흡기의 입구를 지켜주는 림프 조직의 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해부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을 흔적기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었습니다. 자, 갑상선이 흔적기관이라면 떼내도 쓸모가 없으니까 괜찮겠죠. 그렇지만 갑상선을 떼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한평생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유년기에는 정상적으로 신체가 발육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갑상선입니다. 자, 갑상선 기능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 속에 반월형 주름이 있는데 그것이 소용없다고 흔적기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눈 속에 있는 반월형 주름은 안구를 깨끗하게 하고 윤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인체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뭐예요? 기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쓸모없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론자들은 최근에 DNA를 흔적기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DNA라는 것은 DNA는 특별히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특별한 그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생물에서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DNA가 쭉 있는데 유전자에 해당되는 거,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부분은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97%나 8%는 2002년 당시에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성급하게 이것을 정크 DNA로 했습니다. 정크란 말은 쓰레기란 뜻입니다. 자, 쓰레기 아시죠? 원래는 기능하고 유용했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진화되어 온 동물이기 때문에 이전에 하등한 동물일 때는 그 유전 정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고등한 동물로 가면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아서 그냥 아무런 기능하지 않는 흔적기관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자인 브라운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게놈에, 인간의 DNA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DNA 몇 퍼센트가 기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100%다 기능하도록 만들었을 텐데 보니까 2, 3%만 기능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기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골똘히 생각해보라.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창조주가 게놈을 DNA를 쓰레기 DNA로 굳이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좀 깊게만 생각하면 아니 DNA에 2, 3%만 기능하고 나머지가 다 기능하지 않는다면 창조주가 DNA를 만들었겠느냐, 사람을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리차드 도킨스는 틀렸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있은 이후에 10년 동안 32개 세계적인 연구소와 과학자 440명 이상이 참여하는 10년 연구를 통해서 인간 게놈의 기능 지도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엔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엔코드 프로젝트는 결국 그걸 한 것입니다. DNA의 2, 3% 이외에 나머지 97, 8% 있죠? 과연 그 DNA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정말 쓰레기냐, 정말 흔적기관이냐, 얘들은 기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10년 동안 하고서 30편의 논문을 15편씩 2012년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실었습니다. 그때 사이언스지의 표지는 전자회로를 그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전기회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전기회로에 보면 건전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자,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죠? 스위치 떼면요, 불이 꺼집니다. 자, 뭘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나머지 98%의 기능을 찾아보니까 그 결과 400만 개의 스위치 단백질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 단백질들은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뭐하죠?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또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하는 DNA 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네이처지에서는 둥근 도서관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도서관에 가면 책장에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을 딱 열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처럼 DNA를 보니까 DNA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해서 DNA가 쓰레기라는 게 밝혀졌습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설계된 작품이라는 게 밝혀졌습니까? 설계된 작품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이때 엔코드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논문인 네이처지에 실려있는 논문을 초록을 좀 봤습니다. 일단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DNA의 통합된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과사전 아시죠?
백과사전에는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거기에 보면 세밀하게 세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DNA도 보니까 백과사전과 같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 있는 게놈의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었대요?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DNA라고 했던 그것의 대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안 번이라고 하는 엔코드 수속 분석 조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는 곧 몇 퍼센트가 될 것이다. 100%가 될 것이다. 불필요한 DNA는 정말로 없다. 이제 쓰레기라는 DNA라는 비유는 더 이상 뭐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진화론자의 논리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DNA 만들었다면 몇 퍼센트 기능할 것이다. 100%가 다 기능할 것이다. 그런데 2, 3%만 기능하고 나머지는 기능하지 않는 흔적기관인 거 보니까 이거는 창조의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자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오늘날 연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결국 DNA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계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논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적 쓰레기에서 뭘로 바뀌었답니까? 보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비암호화된 RNA, DNA 부분이 실제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체에 있어서 사람의 구조에 있어서 흔적기관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결국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흔적기관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인체의 구조들이 기능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진화론자 논리대로 하게 되면 사람은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화론의 또 새로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라마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용불용설을 얘기했습니다. 자, 기린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기린이 목이 짧았답니다. 지금은 길죠. 숏 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밑에 있는 풀들이 다 죽어갔겠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나무에 있는 가지에 있는 이제 나무들을 거기에 잎사귀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짧은 목을 갖고 있는데 자꾸만 높은 거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린들의 목이 길어지면서 그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자, 실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 그래요. 획득한 형질. 근데 획득한 형질은 뭐 되지 않습니까?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졌어요. 그것도 바이즈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생쥐 꼬리 자르기 실험을 했어요. 참, 뭔 얘기예요? 생쥐가 태어났어요. 꼬리를 바로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리 없는 생쥐가 또 새끼를 낳겠죠. 그럼 낳자마자 바로 그것도 또 꼬리를 잘랐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생쥐들은 뭘 경험 못했어요? 꼬리의 기능을 경험 못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랜 세대가 지나면 꼬리가 안 나올까요? 여전히 생지의 꼬리가 달려있더란 겁니다. 획득한 형질은 뭐 되지 않는다?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르크의 용볼용설이 폐기가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을 주창했던 찰스 다윈은 적자생존 자연선택설을 얘기했습니다. 자, 적자생존이 뭘까요? 적응한 자는 생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자연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에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은 선택이 돼서 이제 다음 세대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기린이 원래 목의 길이가 다양했답니다. 숏 목도 있었고 롱 목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뭄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풀들은 다 죽었겠죠. 이제 어디에 있고만 먹이가 남은 거예요.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자연 환경에 유리할까요?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숏 목을 갖고 있는 기린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긴 목, 롱 목을 갖고 있는 기린들만 이제 생존하면서 자연의 선택을 받은 이 긴 목을 갖고 있는 이 기린들이 다음 세대에 정보를 넘겨주었을 것이다. 유전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뭡니까? 자, 결국 뭐예요? 긴 목이든 짧은 목이든 다 기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체 수가 변화가 된 거예요. 짧은 목을 갖고 있는 기린들은 다 죽었고 긴 목을 갖고 있는 기린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뿐이지 그 자연 선택 자체가 유전 정보를 바꾸지 못합니다. 새로운 유전 정보를 만들어서 더 나은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래서 사실은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설이 부정이 되고 진화론이 문을 닫으려고 했는 찰나에 나온 것이 돌연변이설입니다. 이 돌연변이설이 나오지 않았다면 진화론은 바로 폐기가 됐을 겁니다. 돌연변이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돌연변이가 거의 잘 안 일어나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나 유익한 변이가 일어나. 아주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유익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유익한 변이가 일어나 자연의 선택을 받는다면, 자연에 적응한다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될 거래요? 더 많이 축적이 되어서 더 고등한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과학책에서 보여준 게 모건이라는 사람의 실험입니다. 초파리 실험. 자, 초파리 아시죠? 우리 뭐 과일 같은 거 깎아 놓으면 그 단내에 맞고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게 오죠? 그 초파리라 그래요. 초파리를 왜 이 실험에 쓰냐면 초파리는 10일만 지나면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10일 되면 또 다 알을 낳고 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건은 이렇게 했습니다. 초파리가 알을 낳으면 그 알에다가 강한 방사선을, X선을 쪼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9.8% 대부분이 다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험실에서 이 알에서 조금 있다 보면 초파리가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초파리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알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또 X선을 쏘여요. 그러면 대부분이 또 돌연변이체가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까 보니까 어때요? 날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나오고, 날개가 굽어진 게 나오고, 날개가 없는 게 나오고, 눈이 멀은 게 나오고, 자, 전부 다 돌연변이는 생겼죠. 자, 그런데 적응하기에 좋은 형질입니까? 나쁜 형질입니까?
전부 기형, 장애, 불임, 질병, 다음 세대에 유익한 변이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불리한 변이만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파리 실험 자체가 뭐예요?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초파리 실험은 단지 뭐만 일어난다는 걸 알려줘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하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에 네이처지에서 35년 동안 600세대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파리 실험을 35년간 목숨 걸고 초파리 실험만 한 거예요. 600세대를 이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진화 실험 그 결과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 유리한 변이의 징후는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파리는 역진화를 겪기까지 했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나갔다. 실험실 상황은 자연에서보다 훨씬 더 적응에 관한 진화 발생에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뭔 얘기입니까?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계속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없어도 그 실험실에서 살 수 있도록 잘 돌본 겁니다. 예를 들면 눈이 시력을 잃은 초파리가 나왔더라도 계속 입에다 먹여주면서 계속 실험을 이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환경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은 바로 죽게 되겠죠.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실험실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당신은 게놈에 나타난, DNA에 나타난 많은 변이를 볼 수 있겠지만 유리한 돌림 변이는 몇 개를 찾을 수 있었대요.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 스패트너라고 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읽은 생명과학을 다룬 모든 문헌 중에서 돌연변이가 정보를 증가시킨다는 예는 몇 가지를 발견했대요.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돌연변이는 일어나지만 뭐예요? 정보를 축적해요? 아니다는 겁니다. 분자 수준에서 돌연변이의 모든 측면들을 연구해 본 결과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를 오히려 어떻게 한대요? 감소시킬 뿐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2002년에 알베르트 등이 쓴 세포의 그 분자생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대학 교과서로 쓰는 책입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화의 요인이라는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를 변형시키거나 뭐 할 뿐이라고요? 탈락시킬 뿐 새로운 유전 정보를 뭐 하지 못한다? 추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유전 정보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리한 변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실험 결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탈락되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종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류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가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로 변한 예를 결코 우리는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찰은 뭘 지지합니까? 성경을 지지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이 종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민. 근데 이 민이라는 단어는
한계를 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들 때 변화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신 거예요.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 종류 안에서만 생식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자, 우리 개에 보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개라는 종류 안에 다양한 변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개들 안에서는 다 교배가 가능하죠. 생식이 가능하죠. 후손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종하고 교배하면 생식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류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생식적으로 딱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종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에서 다른 새로운 종류로 변한 예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 안에서만 생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의 으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 고난을 넘겨준 겁니까? 사람에게 그 고난을 넘겨주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사람이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놀라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진화론인 것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물질에 불과하고 사람은 뭐예요?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보게 되면 사람은 존귀한 존재에서 동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어주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그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로 구원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